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있을 때 보통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주사도 해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시술이나 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되게 이제 관절 내시경 뭐꼭 그런 건 아닌데 절골술, 인공관절 이렇게 침습도를 따지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관절 내시경이고 그래서 치료 단계를 보면 일단 증상이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내원을 하시면 약물이나 물리치료, 주사 이런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없으면 이제 보통 MRI 찍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가 퇴행성 관절염에서 그 원인이 되는 연골과 연골판의 이상을 알아보는 좋은 검사긴 하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여기에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주로 MRI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이든 주사든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지만 이 단계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연골과 연골판에 대한 이상 여부는 엑스레이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문제가 되는 연골과 연골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MRI 그 상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심하게 진행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거나 이제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MRI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릎에 이제 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있고 연골이 덮여 있는 두 뼈 사이에 연골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연골과 연골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는 이런 이제 뼈는 보이게 되지만 연골판과 연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I를 찍게 되는데 MRI는 이제 우리 이제 몸의 무릎을 단면을 잘라서 그 단면의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자른다는 게 사과 있으면 사과 이제 반 잘라서 겉에서 보는 거 말고 씨하고 이제 속 살이 보이듯이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보게 되고 이제 MRI라는 게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자기 공명 영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기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수소가 있으면 그 수소에 있는 원자가 어떤 강한 자기장, 자석의 자기장을 주면 이 수소 원자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틀게 되고 그 자기장을 이제 꺼주면 이게 서서히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방출의 정도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게 돼서 그 우리 몸에 들어있는 연골뼈, 뭐 연골판에 있는 수소의 함량에 따라서 이 나오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영상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MRI 영상을 통해서 그 단면의 모양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엑스레이에서는 그냥 이 찍었을 때 투과되는 뼈만 보이게 되지만 MRI 찍게 되면 물론 이제 투과되는 거에선 전반적인 모양을 개략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이 단면을 자른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보여줄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단면에 있는 근육도 보이고 인대, 전방 십자인대도 보이고 여기 뼈 그리고 또 뼈 여기 보면 뼈 끝에 덮여 있는 연골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연골이 보이고 그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이 이렇게 검게 안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단면으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면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서 손상이 주로 생기고 주로 그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연골과 연골판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면에서 본 이제 MRI고 측면에서 본 걸 보면 이쪽 부분이 앞쪽이고 이쪽 부분이 뒤쪽이고 마찬가지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있으면 MRI에서 인대도 잘 보이고 뒤에 오금 쪽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 신경도 잘 보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뼈에 덮여 있는 여기 하얗게 보이는 연골이 이 MRI에서는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잘 보이고 요 위에 있는 대퇴골 뼈의 끝에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이 연골이 MRI를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떨어져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보이는 면에서 연속성이 떨어져서 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는지 떨어졌는지 잘 붙어져 있는지를 이제 MRI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골판의 파열이 어떤 양상으로 보이게 되냐면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래에 있는 뼈에 이건 이제 사체의 단면이고 이걸 MRI 찍어보면 뼈가 보이고 여기 하얗게 덮여 있는 연골이 이렇게 보이고 밑에 있는 뼈도 연골이 보이고 요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이 이렇게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게 보이는 건 정상적인 거고 이 검게 보이는 부분에 하얀색 선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그 하얀색은 이제 비었다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파열이 있는 경우 하얀 선이 여기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에 하얀 선이 보이면 우리가 연골판의 파열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에는 여러 형태의 파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연골판의 파열을 보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선처럼 보이는 경우, 삼각형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MRI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환자를 뭐 절개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MRI 검사를 통해서 그 연골판의 상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열이 있는지, 파열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파열이고 어떤 형태인지 그거를 MRI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MRI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관절 내시경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파열이 있는 양상을 MRI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연골판 말고 연골도 이게 이제 무릎을 이제 이거는 앞면이고 옆면이고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밑에서 위를 쳐다본 이제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쪽 부분이 앞쪽 앞에 슬개골이라는 앞쪽이 되고 이쪽 부분이 오금 쪽 뒤쪽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개골에 이렇게 연골이 덮여 있고 여기 대퇴골 여기 뼈에도 여기 연골이 덮여 있어서 두 뼈가 만나는 관절 부분에 연골이 있는데 이걸 이제 MRI를 보게 되면 여기 뼈 여기 보이는 뼈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이제 연골들이 안 보이죠. 근데 이제 MRI를 보면 이 뼈에 이렇게 얇게 덮여 있는 연골이 정상적으로 잘 보이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보시는 걸 보면 덮여 있는 연골에 중간에 하얗게 비어 있고 이 부분은 여기 연골이 떨어졌다. 연골이 손상을 입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절 내시경을 들어보면 여기서처럼 정상적으로 보이는 MRI에서는 이렇게 위에 있는 슬개골 이 뼈가 이제 연골로 잘 덮여 있고 아래쪽 뼈도 연골로 잘 덮여 있고 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4단계 연골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뼈를 실제로 관절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물렁뼈가 떨어져서 그냥 뼈가 노출된 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MRI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가 연골이 떨어져 있거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뭐 주사나 이런 걸로도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증상 완화를 위해서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MRI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물렁뼈가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 봐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골 잘 덮여 있고 연골판이 잘 있지 않고 여기 연골이 다 떨어져 나가서 노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연골이 이만큼이 다 떨어져 있고 연골판도 깨끗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를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MRI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어떤 보존적 치료 이외에 어떤 그 추가적인 치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MRI 검사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연골판에서 하얀 선이 보이는 거 그리고 연골이 보이는데 중간에 결손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들은 무릎을 많이 째지 않고 관절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뼈에 연골이 이만큼 떨어진 건데 이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관절 내시경이 아니고 그냥 째서 봐야 되면 그냥 이 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이 부분만 보이는 걸 그냥 떼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해서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고 관절 내시경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절개를 하고 노출시키고 또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판이 들어있는데 이 연골판 요 뒤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째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손을 써서 수술할 때는
이걸 하기가 굉장히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절 내시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째지 않고 이 부분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은 기구를 넣는 통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구멍, 여기 또 물 빠지는 한 세 부분을 얇게 째서 한 1cm 정도 째서 우리가 그 부분의 이상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을, 어떤 수술적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이제 그 일들이 있고 치료들이 있고, 그 치료가 가능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째지 않고 관절 내시경이라는 이런 이제 어떤 기술, 수술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치료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은 처음에 이제 발달하게 된 게 한 19세기 초,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런 기계를 발명해서, 이 기계를 발명하게 된 거는 우리가 방광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근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동물 해부학도 하고 사람 해부학도 하면서 이런 방광이나 이런 데가 어떻게 생겼다, 우리가 요도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그 밖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이상이 있는 거를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거는 흡사 우리가 이 내시경이나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보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제 방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문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문지방에서 구멍, 이제 창호지 문이 있으면 거기 구멍 뚫어서 안에 들여다보면 문을 열지 않더라도 그 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을 연다는 건 우리가 이제 몸에 있는 거를 치료를 볼 때는 그걸 째고서 이제 그 안을 제껴서 열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침습도가 클 텐데, 내시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는 그런 째거나 그런 침습적이지 않고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의 치료 면에서는, 회복이나 환자의 침습도의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침습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9세기 초에 이제 그 시도가 되었고, 처음은 이렇게 보는 이제 방광을 처음 들여다보자, 이런 식으로 시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방광 안은 어두우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촛불을 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원시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촛불로 안 되니까 이제 가스를 이제 이용해서 불을 켜는 거죠. 이런 식을 통해서 그 안에 불을 넣어서 같이 볼 수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이런 시도들이 됐고, 이제 복부, 뱃속을 들여다보고, 요새 이제 다빈치, 뭐 복부, 뭐 복강경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스에서 불을 쓰니까 이게 수술하다 이제 폭발이 돼가지고 환자도 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뭐 소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감염의 우려도 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내시경, 이런 복부나 방광이 아니라 관절을 들여다본 데는 일본 의사의 공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20세기 초에 1900년도 초에 이제 사체에 무릎을 이제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서 많은 이제 업적들을 쌓아서 그걸 개발을 시켰고, 이 끝에 이제 들여다보는 관절 내시경 끝에 뭐 벌브, 이제 전구 같은 걸 넣어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는 여기에는 이제 1950년대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런 라이트 소스라고 해서 불이 이제 전선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구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978년 뭐 70년대까지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불은 다 이렇게 라이트 소스로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지만 요 안을 볼 때 의사가 실제로 엎드려서 그걸 쳐다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기는 볼 수 있지만 딴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꾸 봐야 되니까 손을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목도 아프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 됐는데, 1983년대에 이제 여기에다 뒤에 보시면 여기 보는 이제 내시경 카메라에 뭐 달려서 이 부분이 이제 비디오 카메라로 해서 영상을 고개를 수그리고 그 구멍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현대적인, 그래서 이제 이 관절 내시경 하는 이제 모양인데, 의사는 여기 이제 뾰족한 카메라를 여기다 넣고 기울을 해서 여기 처치를 하고, 이 내부의 모양은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현대 관절 내시경 이제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의사들은 목이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구부리고 봐야 되니까. 그걸 하는데도 제약이 있고. 지금 같으면 이렇게 서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관절 내시경 할 때는 이제 의사도 부담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들의 이제 뭐 어깨에 힘줄 파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관절 내시경 하는 분들은 또 이제 수술하면서 의사도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장시간 하게 되는 경우, 또 많이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모니터를 볼 수 있으니까 의사도 이 수술 내용을 볼 수 있고 주변에 배우는 사람도 볼 수 있고 환자는 수술할 때 이제 또 부분 마취를 해서 의식이 깨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릎 같은 경우나 어깨나 이런 데도 뭐 수술할 때 이제 부분 마취를 하니까 환자도 이제 모니터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절 무릎하고 어깨에 관절 내시경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고 공이 많은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계속 관절 내시경 이렇게 팔을 들고서 수술하니까 이 어깨에 이렇게 계속 들고 일을 하게 되면 회전근개에 부담이 많이 가서 이제 이게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수님이 이게 파열이 생겼어요. 파열이 생겼는데 의사도 뭐 많이 쓰면은 파열이 생길 수가 있죠. 파열이 생겼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파열이 생겼고 자기가 이제 증상을 하고 MRI 찍어보니까 이제 파열이 됐으니까 꼬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보고 제일 잘하는데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몸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수술을 안 할 수는 없고 딴 뭐 더 외국 사람 불러올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이제 의사를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잘하는 의사 선생님 불러서 수술을 이제 집도를 시키고 본인은 부분 마취하고 여기 누워서 이게 이제 보통 환자 수술하면 여기 뒤쪽으로 가려서 이제 수술하지만 이 위쪽은 이제 얼굴은 나오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코치를 하면서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그 부분에 거기다가 찝어서 그 부분에 이어서 그 부분에 꼬매고 이렇게 다 해서 그렇게 수술을 잘 받았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 내시경이 지금 무릎에서 비침습적으로 연골과 연골판을 잘 치료할 수 있는 현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의료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는 무릎의 연골판에 문제가 있을 때 푹 째고 그러지 않아도 카메라로 보고 그리고 기구를 통해서 꼬매거나 뭐 문제가 있는 연골판을 일부를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방 십자인대 이런 인대가 파열됐을 때 재건할 때 이거를 다 째지 않고 보면서 요 조금만 째고서 요 카메라나 기구가 들어갈 그 구멍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또 연골에 문제가 있을 때 연골을 재생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이 부분에 어떤 뼈나 연골이나 떨어져서 돌아다녀서 무릎에 걸릴 경우 그걸 보고서 빼내거나 아니면 감염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을 뭐 이제 물을 계속 놓고 빼내고 뭐 염증 있는 걸 제거한다든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절 내시경의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주로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골판 부분 절제술입니다. 연골판 부분 절제술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우리가 연골과 연골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퇴행성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파열이 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매끄럼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이게 찢어져 있게 되면 그 부분이 자체가 움직일 때 자극이 돼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서 장기간 이게 쓰게 되면 여기 이제 파열이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연골이 이렇게 보면 매끄럽지 않고 손상이 있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보셔도 여기 이제 파열이 있어서 떨어져 있는데 이쪽 부분에 보면 이게 계속 구부리고 필 때 작업을 해서 연골도 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증상 완화와 또 추가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골판이 찢어지고 파열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좋게 생각할 거는 연골판이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연골판이 찢어졌으면은 꼬매서 붙이거나 봉합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을 뭐 재생시키거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연골판은 이 주변에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띄어서 이렇게 보면 이 끝에 쪽에서는 혈액순환이 되지만 이쪽 부분에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래서 혈액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영양분을 주고 또 세포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뭐 또 찢어지고 이런 것들은 또 흡수를 하고 나쁜 것들은 걷어들이고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연골판에 파열이 있고 혈관은 여기까지 가서 혈액순환이 여기까지 끝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파열이나 되는 거는 재생이나 치유가 될 수 있는 어떤 꼬매고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연골판 파열이 있어서 일부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손가락에 이제 손톱을 깎고 나서 보풀하기처럼 이제 뭐 살이 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같이 손톱깎이를 잘라버리죠. 아니면 그냥 두고 이게 조금 나와 있는데 그걸 잡아서 쭉 잡아 당기면은 찢어져서 살에 피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 살이지만 필요 없는 거고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잘라버리듯이 연골판이 물론 있으면 좋고 파열도 없고 다 있으면 좋지만 찢어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그 자체를 재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찢어진 연골판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치료의 방법으로 가장 지금까지는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의 연골판의 파열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제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연골판 제거하는 관절 내시경 그림이고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연골판이 있죠. 그러면 여기 1cm 정도 째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고 여기도 한 1cm 정도 째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이 이제 연골판이 이제 찢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찢어져서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관절을 움직일 때 계속 움직여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재생이 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이 잘라버린 그 부분 여기 매끄럽게 잘라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또 찢어지기는 힘을 받지 않게 해놓고 또 괜찮은 부분들은 다 남겨놓고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보시는 모양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관절 내시경의 연골판 파열 이 부분을 제거하는 계략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파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는데 일부 절제술을 하는데 이 절제술을 할 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치료는 이제 거의 의료보험에 다 적용을 받으니까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연골판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인정하느냐 해서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은 영상 검사 이제 MRI 얘기하는 거고 관절 내시경 검사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고 들어갔는데 관절 내시경 들어갔는데 보였다 이럴 경우에 뚜렷한 파열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제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술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제 보면은 그 경우들 다음의 경우에서 한다 그러는데 관절의 잠김. 이 잠김이라는 거는 연골판이 찢어져서 무릎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 뭐 미닫이문 근데 경첩이 있는데 미닫이문 경첩에 뭐가 끼면 딱 걸려서 안 움직이잖아요. 이걸 빼줘야 되잖아요. 뭐가 껴 있으면 그게 문이 딱 걸려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연골판이 찢어지면 그리고 찢어져서 거기 매끄럽지 않고 관절 움직이는데 뼈 사이에 끼면 이 관절이 무릎이 다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딱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인대 손상, 골절인대 이때 있을 수 있고 연골판 봉합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못 꼬매고 안 돼서 하는 경우. 근데 지금 이런 경우들은 다 이제 급성 손상, 젊은 사람들일 때의 경우가 많고 이제 지금 보존적 치료를 해도 불구하고 아래 두 가지 임상성을 동반하는 경우. 지금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절 삼출액. 그러니까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MRI 봤더니 연골판이 찢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절제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하라는 이제 내용인데 보면 관절 삼출액이 뭐냐면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찼다는 거는 관절염이 심해서 거기에 관절막이나 윤활막에서 염증 반응 때문에 물이 막 나와서 물이 막 그 안에 필요 없이 물이 막 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절염이 많이 이제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물이 차는 상태. 그리고 관절면의 압통이라는 거는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판이 있는데 연골판이 찢어진 게 MRI에서 보이고 무릎도 아픈데 그 찢어진 그 부분, 그 사이 MRI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눌렀더니 아프다. 그러니까 찢어진 연골을 밖에서 눌렀더니 아프다. 연골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또 체중 부하, 또 관절 운동과 관련된 통증. 이 찢어져 있어 연골판이 MRI에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서서 누를 때 이제 연골판이 있는데 뼈가 두 개가 누르니까 그 찢어진 데 자극을 받아서 그때 통증이 있다. 그런 경우. 또 기빙 웨이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딱 디뎠는데 아파서 아파 그래서 힘이 그냥 빠져서 주저앉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프면 아파 그러면 딱 힘을 빼니까. 그래서 무릎이 이제 갑자기 꺾이거나 그런 거. 그리고 또 연골판 병변의 신체 검사 양성소견. 이 양성소견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거 말고도 의사가 어떤 이제 테스트를 해서 여기 찢어졌는데 요럴 경우에 이걸 건드리면 그 찢어진 연골판이 건드려져서 이제 아플 수 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연골판이 찢어진 게 맞고 MRI에도 봐서, 그리고 또 보존적으로 약이나 주사 이런 데서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무릎 아픈 게 연골판 찢어진 것 때문에 그런 게 맞고, 그럴 경우에 이제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부분 절제술을 이제 하는 게 맞다. 이게 제대로 된 치료다. 이제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 보면 고도의 관절염.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레이드 4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4단계.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엑스레이에서 단계를 나눌 때 퇴행성 관절염 4단계는 이제 다 망가진 상태잖아요. 다 망가진 상태는 이것저것 다 망가졌으니까 연골판도 찢어지고 연골도 떨어지고 뼈도 무너지고 뭐 다 이렇게 됐으니까 연골판 조금 이제 찢어진 거 그거 제거한다고 그래서 뭐 그거 좋아질 건 아니니까 이건 하나만 하고 괜히 환자 마취하고 뭐 비용도 들고 나중에 회복되는 게, 그러니까 이건 해서 소용도 없으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영상 검사에서 관절 내시경 검사에서 뚜렷한 파열이 확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뭐 보면 말이 복잡하죠. 뭐 검사에서 그레이드 3 이상의 연골판 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서 이제 뚜렷한 파열이 확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연골판 파열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이제 무릎이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내가 무릎에 이제 아픈 거는 무릎의 안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 무릎의 안쪽이 아픈데 MRI를 찍었더니 바깥쪽에 있는 연골판이 파열이 됐다. 그러면 바깥쪽에 찢어졌는데 안쪽이 아플 일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맞지 않는 경우나, 또 어떤 경우 있을 때 이게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하얀 선이 이렇게 좀 보이긴 해도 이게 완전히 찢어져서 어떻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봐서 명확하게 찢어진 경우, 왜냐하면 수술이고 치료하고 좋아져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있다고 그래.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MRI 봐서 무조건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MRI가 그 평가를 하는, 이제 찢어진 걸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있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이제 병변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증상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게 맞고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뭐 이제 그레이드 4, 뭐 KL 그레이드 4단계 있을 때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레이드 4단계는 관절 감소가 간격 감소 75%. 이 75%라는 얘기는 그 사이에 그 연골이나 뭐 그 중간에 들어있는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니까 이건 심하게 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그거 조금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없으니까 다 망가진 거에서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서 좋아지지 않고 고생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연골판 신체 검사 검진의 양성소견이 어떤 거냐. 여러 가지 뭐 맥머레이 테스트, 테살리 테스트, 애플리 컴프레션 테스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MRI 찍어봐서 이제 연골판 파열도 보이고 이게 진짜 통증의 원인이고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것도 이제 의사가 하는 게 있고 환자분이 스스로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테스트 해보는지 이제 본인도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잠김이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이제 찢어진 게 껴서 이게 제대로 펴지고 구부러지지 않고 딱 고정 상태로 있든지 더 펴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일 때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심하게 문제가 돼서 다 망가진 상태에서 할 필요도 없고 찢어진 게 확실히 확인되고 그게 이제 임상적으로 내가 아픈 증상하고 맞고 그거를 이제 어떤 테스트 검사를 해봤을 때 진찰을 하고 뭐 테스트를 해봤을 때 확인이 되고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판이 파열이 된 게 이제 그게 통증의 원인이고 문제가 된다 알 수 있는 걸 이제 이 서서 이제 무릎을 이제 구부리는데 20도 정도 구부리고 여기 보시면 요 부분에 20도 정도 구부리고 무릎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죠.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면 요 이제 여기 있는 무릎, 요 무릎하고 밑에 있는 무릎하고 이제 밑에 있는 뼈하고 두 뼈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안에 이제 있는 연골판이 이렇게 계속 뼈를 돌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매끄럽고 괜찮으면 쓱쓱 잘 움직이는데 찢어져서 문제가 되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찢어진 데가 이렇게 찡겨서 계속 그 부분이
뭐 상처 난데 계속 이렇게 찌르면 아픈 것처럼 그 부분이 아픈 걸 이제 아프게 되거나 딱딱딱딱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무릎이 아파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 약이나 이제 주사나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도 계속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MRI 찍어봅시다. MRI 찍어봤는데, 보니까 파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게 뭐 원인인 것 같고,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면, 본인이 집에서 무릎을 한 20도 정도 구부리고, 여기 이제 보이는, 이제 비디오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아픈 쪽이 이제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안 아픈 쪽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비틀 때, 한 3번 정도 비틀 때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으면, 내가 아픈 게 이게 찢어진 게 뭐 안쪽이면 안쪽, 바깥쪽이면 바깥쪽, 그쪽에 통증이 있고 소리가 난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이게 내가 그쪽에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위에 있고 이제 깨끗하고 비교적 괜찮은데 이제 연골판이 찢어졌거나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증상도 있고 그러면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게 그게 이제 맞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긴 보면 난리 났죠. 이제 위에 쪽에 연골도 다 떨어져서 막 돼 있고, 여기는 잡초처럼 이런 연골판, 이런 데는 이제 해봐야 이제 크게 요거 하나 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으니까 괜히 고생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관절 내시경으로, 다른 치료, 이제 다른 치료, 보존적 치료, 약물이나 이제 물리치료, 무슨 뭐 주사치료 이런 데서도 반응이 없이 계속 통증이 있고, MRI 찍어봤더니 확실하게 파열이 보인다. 이건 명확한 파열이다. 그리고 퇴행성이 아주 심한 건 아니고, 그리고 증상이 확실히 있고, 여기 찢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고도로 진행이 돼서 다 망가진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증상의 완화와 추가적인 진행 방지도, 그때 이 찢어진 연골 뭐 조금 잘라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내가 앞으로 이 시술 하나 받았으니 죽을 때까지 뭐 퇴행성 과정이 여기서 딱 끝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퇴행성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 중에서 뭔가 더 심하게 진행이 되고 더 뭐가 문제가 된 게 하나 생겨서 그 부분을 없앤다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상처도 작고, 관절 내시경에서 한 뭐 1cm 정도 상처가 안쪽, 바깥쪽 두 군데가 있고, 그걸 찢어진 거 제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뭐 목발을 짚을 필요도 없고, 굉장히 빠르게 일상생활로 뭔가 다른 거 아물 걸 기대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니까 빠르게 일상생활을 하셔도 되고, 단 이제 짠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한 2주 정도 1cm, 1cm 짠 부분 물대지 않고 관리하는 그 정도만 이제 하면 되니까 바로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비교적 빠른 회복이 이제 보장되는 그런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골판 봉합술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연골판 뭐 파열이 있는데 다 꼬매야 되는데 왜 봉합술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제 봉합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골판 봉합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위에 있는 뼈고 이제 아래에 있는 뼈, 그래서 위에 있는 뼈를 제끼고 나서 쳐다보면 아래에 있는 뼈에 이 연골판이 안쪽, 바깥쪽 이렇게 돼 있고, 이 연골판은 여기 밑에 있는 뼈에 앞쪽하고 뒤쪽이 붙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떠 있고, 뼈에서 떠 있고, 이 주변부가, 이 주변에 이제 인대, 관절낭 이런 데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뼈 있는 뭐 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이거는 꼬매도 문제가 이제 붙을 수가 없는데, 다행히 뼈에서 여기가 떨어진 데는 요 떨어진 요 부분을 뼈에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찢어져서 이게 이제 안 붙어버리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한 게 이게 밖으로 밀려난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딱 찢어지면 여긴 붙어 있고 여긴 뼈에 붙어 있고 여기는 관절낭이나 인대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흡사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고무 바킹이 있고, 우리가 수도 파이프나 이런 데 고무 바킹을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꽉 조여서 물이 새지 않게 고무 바킹을 해 놓으면 이제 잘 작동을 하다가 고무 바킹 옆에 하나가 이렇게 똑 빠졌다, 옆구리가 터졌다 그러면 이게 해놓고서 아무리 짠 거 잘라도 옆구리 터지면 이렇게 되지, 이게 잡아있질 않아서 이게 터져버리면 이게 밖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연골판도 마찬가지로 여기든 중간이 터져버리면 이 옆구리가 터져버리면 이게 밖으로 밀려나고, 이게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은 뼈하고 뼈 사이 이렇게 딱 여기 있어서 이게 힘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이게 찢어지지 않고 그 부분만 찢어졌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전체적인 기능이 다 쿠션하고 뭐 윤활하는 기능이 없어져서
연골판이 다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골판 파열이 있고 그럴 때 뭐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문의하시는데 뭐 몇 프로 파열이 있나요? 얼만큼 찢어졌나요? 완전 파열인가요? 어느 정도 찢어졌나요? 이 뭐 별 의미가 없는 게 여기는 보면 전체 이만큼에서 요만큼만 찢어졌으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찢어져서 연골판이 밖으로 나가면 연골판의 기능은 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열이 돼서 여기에서 한 30%막 이렇게 찢어졌다 그래도 바깥쪽에 남아있고 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능이 있다 쳐도 이 부분 그냥 그 째지도 뭐 제거도 안 하고 그냥 남아있는 게 다 있고 여기만 찢어졌다 그래서 이건 기능이 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바깥 중간에 찢어지거나 이러면 꼬맬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요 뼈에 붙어 있는 그 근처에서 찢어지면 우리가 이제 다행히 이 부분을 이제 꼬매서 그 자리에 붙여서 연골판의 기능을 다시 이제 밖으로 빠져서 기능이 빵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봉합을 하는 이제 비디오가 되는데 이제 비디오를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파열이 된 거고 근데 이제 파열이 된 데는 우리가 이제 그 이거를 파열이 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요 부분이 이제 파열이 된 건데 요 파열이 된 부분은 뼈에다가 이렇게 바로 꼬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느질을 해도 이 연골판은 연골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제 바늘로 뜰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물론 뼈는 여기는 바늘로 뜰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뼈에서 여기 보이시는 요걸로 여기서 뼈에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쭉 뼛속에 뚫어서 여기다 이제 여기까지 뚫면 여기까지 터널이 생기고 그럼 이제 요 구멍을 통해서 여기 있는 연골판을 이제 실로 이렇게 딱 여기 두 군데를 딱 묶어서 여기 구멍을 뚫어내면 여기 구멍 뚫린 데 밑으로 이렇게 쭉 빼서 여기 잡아당기면 요 구멍 뚫린 데 요 뼈하고 요 연골판하고 이렇게 딱 두 개 이렇게 딱 붙어서 그래서 여기서 쭉 잡아당겨서 여기 실을 딱 묶어버리면 여기 딱 눌려서 딱 붙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연골 여기를 이제 뼈에 붙게 그렇게 이제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서 드릴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쭉 이제 구멍을 이렇게 여기 단면을 보는데 이렇게 뚫어서 아까 보인 여기까지 뼈에 구멍을 뚫고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구멍이 뚫어 있는 데가 보이면 요쪽에 이제 관절 내시경 구멍을 통해서 재봉틀 같이 생긴 요걸로 실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묶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하나 더 해서 이런 식으로 묶어 놓고 요거 이제 밑에서 이렇게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실을 이쪽으로 딱 내서 요 실을 요 안에서는 우리가 공간이 내시경으로 볼 수 없으니까 밖에서 요 실을 통과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쭉 잡아와서 이걸 쭉 밑으로 해서 쭉 잡아 당겨서 내리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쭉 실이 나오고 잡아 당겼더니 여기가 쑥 밑으로 뼈에 딱 붙고 여기 딱 고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골판에 이제 뒤쪽에 후각부에 돼 있는 파열을 우리가 이제 뼈의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잘 붙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만 잘 되면 그리고 잘 관리만 하면 요 이제 연골판 기능이 제로가 되는 그런 이제 연골판 후각부 이 부분의 파열을 봉합을 잘 해서 진행되는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 봉합술은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쪽에 연골판 후각부에 이제 파열이 주로 생기는데 이 특징적인 증상이 이 뒤쪽이 끊어지는 게 어르신들이 이제 딱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진료실에서 딱 말씀을 하시고 어디가 아파요 그럼 딱 이거 거기가 터졌겠는데 이렇게 딱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계단을 내리거나 이럴 때 갑자기 무릎 뒤쪽에서 뚝 하는 느낌이 있고 그쪽이 계속 아프다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MRI 찍어보면 그쪽 부분에 이제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특징적인 증상이 후각부 파열은 꼭 이제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된다. 그래서 MRI 찍어보면 그 뒤쪽 부분에 이제 파열된 게 보이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이제 봉합술을 하는데 연골판 기능인데 이게 뭐 여기저기 다 해서 한번 어르신이 연세가 80이 됐는데 뭐 이제 무슨 그럴 리는 없겠지만 80이 됐는데 뭐 퇴행성 관절염 4단계 그런데 이제 봤더니 후각부 파열이 MRI에서 좀 보였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봉합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미 다 진행이 됐으니까 더 진행되는 걸 막거나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미 4단계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고도의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증상의 완화와 추가적인 진행, 이게 빠져나가서 더 진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꼬맨 거는 아까 이제 부분 파열하고는 다르게 이게 이제 거기에다가 실로 해놨다고 그래서 꼬매놨다고 해서 우리가 바지가랑이 뜯어지면 뭐 실로 꼬매서 그 다음에 바로 입고 나가는 그런 거랑 다르게 이 실은 이 뼈하고 연골판하고 붙을 때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적어도 우리가 그런 연부 조직이 어떤 뼈에 붙거나 이런 거는 적어도 한 6주 정도가 지나야지 뭐 보통 한 20%, 30%, 40% 이전 정도의 이제 강도로 붙어가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되는 게 거기다 이제 딱 체중 부하를 해서 딱 붙어버리면 붙어진 게 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6주 동안 목발 보행을 해서 장기간 회복 기능이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해서 효과가 있고 나중에 진행되는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이런 식의 시술은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골 재생인데 연골 재생은 이제 연골이 떨어진 거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연골이 이렇게 뼈에 이제 덮여 있고 이거는 이제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게 잘 마모도 줄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연골이 이제 굉장히 얇게 여기 보면 이제 미리가 굉장히 2.0, 1.5, 4mm 뭐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게 덮여 있는데 연골이라고 해서 물러간 뼈지만 이게 그냥 물러간 뼈로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물러간 뼈로 있으면 계속 힘받으면 무너져 내려갈 테니까 굉장히 딱딱한 뼈에 이렇게 코팅이 돼서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에 이제 뼈 여기 있는 상태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있는 딱딱한 뼈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연골이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경우, 손상이 없을 경우는 이런 이제 딱딱한 뼈가 유지하고 연골이 제 역할을 하는데, 이 딱딱한 뼈가 있는 대신에 이 딱딱한 뼈에는 혈관이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연골에 이제 손상이 생기면 이제 이 혈관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치유 면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혈액순환은 다 밑에까지 다 돼 있는데 여기 연골이 덮여 있는 이 부분에는 혈액순환이 통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 몸에 이제 치유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관을 통해서 그 혈액이 들어가서 피가 가서 거기서 영양도 주고 뭐 거기서 손상된 거는 흡수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주는데, 이게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재생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연골의 재생을 도모할 때는 이 재생된 거 이 뼈에 여기를 이제 뚫어주는, 이걸 통과시켜주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흡사 우리가 생각할 때 논이 있고 이제 거기 뭐 저수지가 있어서 있다. 그러면 이제 저수지는 뚝으로 막아놨고 논이 있어서 비도 잘 오고 그래서 잘 있을 때 있어서 잘 뭐 논이 잘 자라고 벼도 자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가뭄이 들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수지물이 와야 되는데 저수지물이 와가지고 이 부분에 물을 주려면 뚝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뚝을 열어줘야 저수지물이 논으로 가듯이 그 뚝을 열어주는 게 여기 연골 밑에 있는 딱딱한 뼈를 뚫어서 거기에서 피가 나오든 이 연골에 이제 여기 있는 뼈에 있는 골수 줄기세포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치유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연골이 매끈한데 여기 보면 이제 연골이 손상이 입어서 4단계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관절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여기 떨어져 있는 연골판들을 다 해서 여기는 그 연골 밑에 있는 딱딱한 뼈를 이제 노출을 시켜서 요거는 이쪽 카메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시술을 다 해서 여기를 이제 뼈를 노출시키고 다시 카메라로 보면서 여기다 구멍을 뽕 뚫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딱딱한 뼈에 연골 밑에 있는 딱딱한 뼈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쪽에 있는 피하고 줄기세포들이 나오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내시경 수술하다 보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노랗게 골수가 노란 게 지방이라는 게 퐁퐁퐁 나오는 게 보이는데, 다시 보시면 이제 연골에 이렇게 여기 이쪽 부분에 연골이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연골이 떨어져서 손상이 생겼으면 이 부분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지저분한 것 좀 다 긁어내고 여기 딱딱한 뼈를 노출시키고 또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봐서 이 관절 내시경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구멍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해서 뼈를 잘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을 뽕 뚫어서 딱딱한 뼈를 뚫어주면 저 안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데서 이제 피도 나오고 이제 그런 그 골수줄기세포 이런 것도 나와서 여기를 치유를 도모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연골 재생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 천공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연골 재생술은 물론 이제 다른 보존적인 치료, 약물, 물리치료 주사에도 반응이 없고 MRI상 봤더니
이제 봤더니 아까 이제 MRI 보면 연골 떨어진 거 아까 봤죠. 뼈 밑에 이제 회색이나 하얗게 있는데 그 부분에 연결이 이렇게 딱 떨어진 게 MRI에서 확실히 보이고. 근데 이것도 너무 크면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구멍이 있으면 이제 고기에 주변에 이게 떨어진 그 부분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일부분만 되는 거지, 이걸로 만약에 재생이 다 된다 그러면 인공관절 할 필요 없죠. 뭐든 다 뚫어놓으면 되니까.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아주 이제 비교적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어떤 일부분에서 그 부분에 이제 연골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뭐 이게 막 이딴 만하게 커서 그 부분이 다 나갔는데 뭐 다 해가지고 연골을 다 재생시키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아주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은 독립된 병변이라는 건 이 부분이 다가 아니라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일부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증상에 완화하고, 왜냐면 거기가 노출돼서 계속 뭐 통증을 일으키고 뭐 관절염 돼서 물도 차고 그럴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딴 데 이제 층이 지고 걷고 그러면은 맞닥뜨리는 데도 그렇고 연골판도 찢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방지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게 치유가 되려면 이제 거기에다 막 힘을 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산소 몇 잔이 내는 데다가 아니면 정원 같은 데다가 잔디 씨 뿌리고 나서 물 주고 나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지, 거기 잔디 막 씨 뿌리고 바로 올라가서 밟으면 이게 씨도 자라지 못하고 그냥 다 죽는 것처럼, 이런 걸 구멍을 뚫어서 해놓는 건 거기서 새살이 나오라는 과정이니까 적어도 한 6주 정도 목발 짚고 체중으로 디뎌서 그 부분을 짓눌러서 안 생기게 하지 말고 6주 정도 목발을 이제 짚고 재생이 될 수 있는 그 기간을 둬야 돼서, 이것도 아까 이제 연골판 이제 봉합처럼 이제 회복 시간이 좀 걸린다. 6주 정도는 목발을 짚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 재생술에 이제 천공술 말고 이제 카티스템, 이제 줄기세포 이런 치료가 또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를 하면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 주사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골수 줄기세포나 아니면 지방률의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 내 몸에 있는 골수에서 뽑거나 내 몸에 있는 지방에서 뽑아서 그거를 이제 주사로 넣어주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이 카티스템 줄기세포는 그게 아니라 이제 애기들 애기들 태어나면 탯줄에 이제 그 피를 뽑으면 거기 이제 줄기세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뽑아서 그걸 이제 냉동해서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보관을 해놓는 이유는, 태어날 때 내 줄기세포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백혈병에 걸렸다.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해서 내 몸에 있는 그 암세포, 백혈포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새로 골수 이식을 해서 그 세포들을 받아야 된다. 이제 뭐 나한테 맞는 사람도 고르고 뭐 봐야 되는데, 이 골수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고 저장을 해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녹여서 그거를 갖다 분화시켜서 내 몸에다 주사를 해주면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또 줄기세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내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커서 문제가 되면 그걸 녹여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제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고, 이미 이제 이거는 이제 태어나는 애들이 해놓은 게 있고 그걸 보관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빼서 그 부분을 이제 분화시키고 증식시켜서 그거를, 이게 그 줄기세포니까 그거를 내 무릎에 관절에 있는데 연골에 손상이 있는데 거길 넣어서 그 손상이 있는 부분이 연골로 이제 재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 뭐 줄기세포 주사하고 이거는 천양지차고, 줄기세포 주사는 효과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재생은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이 태아줄기세포 카티스템을 해서 넣어줘서 재생시키는 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재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에서는 뭐 90%까지 재생이 됐다,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이건 확실히 효과가 있는 치료고, 그리고 이거 재생시키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줄기세포, 카티스템 말고 다른 제품들도, 유사 제품들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줄기세포를 연골을 재생을 시키는데, 하나 방법은 연골세포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무슨 틀 같은 걸 넣어서 스캐폴드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들을 넣어줘서 거기에 연골세포가 들어와서 살게 해주는 물질을 넣어주는, 그래서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PRP, 그게 이제 이런 방법이고, PRP 뭐 이렇게 저번에 주사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제 성장인자 이런 물질들을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이 오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 그걸 이제 유도 인덕션이라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중간엽 줄기세포를 그냥 아예 거기다 넣어줘서 그게 분화돼서 생기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비둘기 집들 많이 져줬잖아요. 비둘기 집만 져주면 비둘기가 날아와서 살게. 그게 해주는 게 이제 그런 유사 물질들 넣어주는 거, 전도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집을 넣어놨는데 비둘기가 와서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비둘기가 주변에 많지 않으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그래서 비둘기 살라고 만들어준 거니까 효과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데 비둘기 집을 져놓고 거기다 비둘기 알까지 넣어서 부화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카티스템, 줄기세포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비둘기 집에 알까지 넣고 부화까지 넣으면 당연히 비둘기 거기 살겠죠. 그러니까 집만 져주는 거가 이제 유사 제품이라고 하면 그거 말고 카티스템, 이제 제대열 뭐 유래 중간접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거는 알까지 넣어주는 거니까 이게 더 확실한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만 카티스템 효과가 가장 크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뭐 이게 있어요 저게 있어요 여러 가지 할 때 효과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포를 넣어주는 카티스템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은 아까 이제 보신 그 청공술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 줄기세포 넣어줄 거, 태아줄기세포 넣어줄 거를 구멍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안에다 도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두면 이렇게 잘 눌러서 거기 잘 붙어 있게 해주면 이제 그게 이제 줄기세포 수술제. 그래서 이 아까 보시는 청공술처럼 주변에 있는 이제 지저분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태아줄기세포 카티스템을 거기다 이제 앉아서 발라주고, 왜냐면 거기다 이제 그 안에 잘 있으라고 이제 둔덕까지 이렇게 홈을 만들어 거기다 이제 넣어주는 과정은 이제 비슷하고, 이제 청공술하고 비슷하고 카티스템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제대열 줄기세포 카티스템을 거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 그 과정까지가 추가가 되는 게 이제 카티스템 시술이 돼서 이렇게 구멍 뚫어 놓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쳐다보면서 아니면 째서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 태아 카티스템을 넣어주고 잘 발라주고 그 안에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카티스템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 재생술 카티스템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천공술을 해서도 이제 재생이 된다고 보지만 그 어떤 보고에만 70% 정도 됐다 그러면 30% 정도는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재생이 될 때 우리가 연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연골이 아니라 관절에 있는 관절 연골이 있고 섬유연골이라고 해서 이제 좀 그거보다는 연골이긴 한데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질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연골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천공술만 했을 때는 이제 이 재생되는 연골이 이 섬유연골에 가까운,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연골이다. 카티스템은 이 제대열 줄기세포 넣은 거는 좀 관절 연골에 가까운 좀 더 질이 좋은 연골이다.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결과를 보고 있고, 또 한 65세 이상 되면은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살아있는 사람에서는 다 재생이 되고 하긴 하겠지만, 이 천공술을 통해서 이렇게 줄기세포가 아무래도 이제 뭐 힘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노화가 됐으니까 이 재생되는데 약간 제한이 있고 결과가 이렇게 좋지는 않고, 좀 크기가 크면 좀 부담스럽다. 뭐 줄기세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카티스템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큰 병변이 있을 때 카티스템이 그냥 천공술보다는 좀 좋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천공술하고 비슷하게 이게 이제 고도 진행된 관절염이나 아주 큰 병변에서 이게 다 벗겨져서 이만큼 있어서 그 부분이 다 없어서 4단계 됐는데 뭐 거기다 카티스템 넣어준다고 해서 다 재생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게 이제 대퇴골 위에 있는 뼈는 어느 정도 이제 재생이 되는 거로 돼 있는데, 밑에 있는 뼈, 우리가 무릎이라는 위에 있는 대퇴골이 있고 아래에 있는 경골이 있고 슬개골 앞에 있는 뼈가 있는데, 이 카티스템이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된 건 위에 있는 뼈를 얘기를 하는 거지 대퇴골을 얘기하는 거지, 경골 밑에 있는 뼈나 슬개골은 이거는 아직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잘 연구되지도 않아서 그 부분 효과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카티스템 하면은 뭐 무조건 다 되고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거 안 하면 줄기세포 뭐 이제 뭐 인공관절 안 하고 내 평생 괜찮을 거는 기대하고 그런 광고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이거는 제한된 병변, 아까 얘기 드린 그 재생술, 천공술에 의한 연골 재생술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의 제한된 독립적인 병변에서 되는 얘기지, 이게 큰 데서는, 큰 병변에서는 이게 효과가 절대로, 또 다른 부분 경골이나 슬개골은 절대로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증상이 또 완화되고 추가적인 진행 방지의 목적이 있지 무릎을 다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주 동안 목벌 보행하고 장기간의 회복이 됩니다. 이게 비급여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고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연골판 반응성 연골판 일부 절제술은 의료보험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이제 기준들이 있어서 이건 나라에서 급여 어떤 이제 조건들이 있어서 이거를 하도 나라에서 이제 삭감을 하고 이제 비용을 안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처치를 하거나 할 때 거기에 맞게 되는데 이 카티스템은 비급여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보험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기대를 갖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광고를 해서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뭐 하나에 1,000만 원 드는 걸 뭐 두세 바이알 해서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하고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해보고 싶다 이래서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뭐 해서 효과가 있으면 좋지만 뭐 목발도 6주 고생하고 마취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좋은 치료긴 하지만 제한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주치의사님과 잘 상담하고 잘 결정해서 아주 좋은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에 적절하게 잘해서 그렇게 치료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아주 좋은 치료긴 합니다. 정리를 하면 관절 내시경도 결국 수술이죠. 시술이긴 한데 시술이고 약 주사에 반응이 없을 경우 그리고 특별한 경우 아까처럼 계단에서 내는데 뚝 하고 소리가 났고 뒤가 아픈데 이제 MRI 봤더니 그 후각부에 파열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관절 내시경 시술을 할 수가 있고 MRI가 꼭 필요하고 뭐 검사에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이 내 증상하고 맞을 때 그리고 아주 고도 진행이 된 관절염이나 병변이 아직 크지 않은 경우 적절하게 치료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되고 증상 완화와 추가적인 진행 방지가 목적이지 이거 시술 한번 해서 죽을 때까지 퇴행성 관절염에 전혀 문제 없고 아주 치료 안 해도 되고 뭐 진행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교적 경한 수술이고 째거나 그런 게 아니고 회복 기간이 이때도 뭐 6주 뭐 이렇게 되니까 비교적 뭐 째는 것도 많지 않고 경한 수술 시술이고 그렇게 해서 잘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하면 아주 좋은 거지만 맹신하거나 너무 과도한 뭐 광고나 아니면 과도한 그런 기대로 하면은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나 뭐 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치료에서 고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여기 말씀드린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보셔서 효과적으로 잘 치료받으시는 그런 현명한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